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국민의힘 상황은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지금 점입 가경이네요.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게 안녕한 것 같지 않고, 핵심은 권리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을 믿지 못하는 것 같고, 국회의원들은 또 권리당원을 믿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저쪽에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예,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중앙에 자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도독. 네, 오도독 시그너처. 예. 배종찬입니다. 배추도사. 예. 일단 국민의힘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하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그 와중에 탄원서까지 지금 공개가 돼버렸는데 그 누가 공개했는지도 모르겠고, 오늘 저 신인규 변호사 상금 부대변인 했던 최강시사에 나와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흘렸거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흘렸거나 아니면 법원이 흘렸거나 셋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법원이 흘리진 않았을 거고, 이준석 대표는 굳이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부당함을 유출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부당함을 호소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하면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방송 나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남는 게 하나잖아요. 당사자가 한쪽이죠. 그렇죠. 한쪽이죠. 예. 네. 한쪽이죠. 그 당사자가. 그러면 합리적 의심이 들긴 들죠. 근데 이렇게 유출했을 때 그 뒤에 어떤 경찰 수사 무마와 같은 뉘앙스가, 그걸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어떤 생각이었죠? 이 좀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탄원서를 이준석 전 대표가 흘렸겠어요? 아니겠죠. 아닐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흘리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흘렸으면 난리 나는 거죠. 반 이준석 세력,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체적으로 윤핵관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반 이준석 세력에서 흘렸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건 예견됐던 일이에요. 점점 이준석 전 대표를 치사 빤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미지 자체를 이준석 전 대표를 지우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합리적으로 지우기 힘들어요. 이준석 전 대표도 똑똑하거든. 말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서로 이 AI 전쟁을 해보면 세 사람이야. 한동훈, 이준석, 김재섭. 아이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AI 대전쟁이 나니까 이거는 논리력 가지고는 안 돼요. 논리야 놀자, 이거 안 돼. 다 수학 잘해. 다 공부 잘하잖아. 우리 최경영 앵커나 저 같은 사람은 싫어요, 이런 사람들을. 왜요?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 너무 잘하는 사람 싫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그렇죠. 괜히 아니.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봐라, 신군부 이야기하고 말이야, 이거 되겠어? 자기 살궁리만 하고 정치판을 버리고 이거 자기 이미지 동정적으로 언더독 이펙트를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계속 음해하고 있다. 그렇죠. 안에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치사 빤스 내지 협잡군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흔적을 지울 수 있다라는 전략 또는 계략인 거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이미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적어도 내부에서는 안 좋죠. 안 좋죠. 확실히 궁지에 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들어줬던 분들도 사실은 이제는 이준석 대표를 약간 손절하는, 사실상 익절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은 익절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좀 그런 면도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처한 이 상황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누가 봐도 이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대응 방식에 있어서 예를 들면 노선 투쟁을 세게 건다. 그러니까 과거에 반공 이념에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우리가 자유주의 노선으로 확실하게 가야 된다. 21세기 보수 정당 그거다라고 해서 세게 노선 투쟁을 걸고 거기에 만약에 세대라고 하는 세력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 굉장히 강한 말 그대로 당내 투쟁을 할 수가 있게 될 텐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기자회견 때에서는 노선 투쟁 얘기를 분명하게 했거든요. 자유주의의 회복 뭐 이런 그렇죠. 내용들을 했었거든요. 자유라는 개념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고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고 그런 얘기라 그러면 사실은 젊은 세대들 그다음에 젊은 당원들도 여기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전선을 뚜렷하게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사실 보면 이준석 대표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전방위적이거든요. 때로는 장례찬 그 이사장한테도 공격을 하고 윤핵관들이랑도 싸워야 되고 대통령이랑도 싸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선이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사실은 싸움에 쉽게 동참하기 어려워진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른바 이핵관이라고 불리는 몇몇의 그 스피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싸움의 선명성이 좀 떨어졌다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라도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점점 좀 좁아들고 있다는 느낌도 좀 받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최앵커나 김재섭 위원장이나 두 분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런 이 성격이 더티 댄싱이 예고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환경적으로 그렇죠. 대외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왜 그러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상수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거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결을 누군가 강요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품에 안으라. 그런데 그거는 바람인 것이지 실현 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미 선을 건넜어요. 뭘로? 따봉. 이걸로 끝났어.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 끝났어요. 왜냐하면 예. 그걸 그때는 사람들이 그냥 지레짐작 정도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두 개의 태형이니까 이게 집안도 그렇고 정치판도 그렇고 태양이 두 개 안 돼. 그걸 못 받아들여요. 배 소장은 받아들이죠. 예. 품이 넓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소장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니 왜냐면 제가 6월달에 우리 오도독 올라면 오도독 우리 오도독 6월달에 지금 다시 보기를 좀 해야 되면 그게 조회수가 조금 덜 나왔어. 근데 지금 6월달에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장성철 이 자리 소장이 그죠? 나왔을 때? 장소장 여기 앉아서 예. 시종일관 나를 견제해요. 예. 더 지금 분석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게 쉽지 않은 길이다. 아. 이기기가 힘든 길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권력을 가지고 그렇죠. 그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노선이라는 게 상대방이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는 노선 대결을 할 준비가 돼서 이게 이준석 대 김재섭의 대결이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노선 대결로 이준석 전 대표와 토론을 한다? 안 해죠. 안 하죠. 안 되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건 네 글자 이전 투구야. 이전 투구가 되는 판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전 투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윤리위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렇죠.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당원 정지를 하거나 뭔가 제명을 하거나 뭐 출당 조치를 하거나 그랬다면 결과가 확실하게 나온 다음에 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갑자기 내리고 그게 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되니까 진짜 토사구팽 같은 국민 여론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여론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 그 중도층 내지는 이제 일반 국민 전체로 쭉 확대를 해보면 이준석 대표가 처한 지금 상황이 부당하다는 데서는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징계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윤리위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 아니니까 윤리의 목적 자체가 또 그런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김성원 의원의 실언에 대해서 윤리위가 뭐 제명 내지는 탈당 권유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사법 수사랑은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윤리위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리적 판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갑자기 뭐 의총을 열어서 그 다음에 상임 전국위를 열어서 상임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을 투표로서 결정하고. 그래서 직무대행이 그 다음에는 있었는데 직무대행 그렇죠. 체제였는데 그걸 그렇죠. 비대위 체제로 바꿔버린 거죠. 네, 그렇게 네.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전국위를 ARS로 열어서 전당원의 투표라고는 하지만은
그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결국 이준석 대표를 해임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뜨고 이 과정 자체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부당하다라는 그 여론들이 중도층 내지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준석 쳐내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선 때도 못마땅했어.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은 지구를 떠나겠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었어요?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계속 앙금에 남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사에 와서 입당할 때도 이준석 대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당 대표지만 당 대표를 인정 안 한 거예요. 이 윤핵관에서는. 그러면 무슨 문제냐? 쳐냈는데 윤리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부 윤이야. 윤이잖아요. 윤리위,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윤 차차차 아니고 예. 찬찬찬 아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게 뭐냐면 예. 이게 최인크께서도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를 쳐내면 그다음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전략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마음에 안 든다. 당권 경쟁이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를 윤리위를 통해서든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이 돼서 쳐냈다. 그럼 그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대통령을 국민의힘과 일체가 돼서 이준석 전 대표가 없는 당을 어떻게 꾸려.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근데 그 속수무책이에요. 마스터 플랜을 생각하고 있는 곳이 대통령실입니까? 아니면은 집권 여당의 지휘부, 뭐 지금은 비대위, 뭐 어디가 될까요? 권성동 원내대표 어떤 곳이 마스터예요? 마스터 플랜을 짜는. 저는 그런 약간 하향식 예. 오더보다는 상향식으로 간 것 같아요. 각자의 이해관계가 어떤 식으로 맞아 들어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그림들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터 플랜을 딱 짰으면 예. 이거보다는 깔끔하게 갔을 거예요. 그렇겠지.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예.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이렇게 이런 결과들이 모여가지고 이 결과들이 발생한 것이지 연역적으로 뭔가 처음부터 이렇게 딱 플랜을 짜서 가야지라고 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거칠잖아요. 사실 이 상황 그렇지. 자체가 뭐 대안도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이 기관도 사실은 뭐 우여곡절 끝에 뜨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일단 관리형 혁신 비대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관리형 비대위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주호영 비대위원장 머릿속에는 혁신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신 얘기를 비대위원장 되시기 전부터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혁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혁신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혁신의 대상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혁신은 늘 자기 혁신 아닙니까? 저는 혁신의 대상이라고 그러면 윤핵관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러나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윤핵관들에 대한 혁신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도부의 공백으로부터 발생한 거잖아요. 지도부가 없으니까 비상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럼 지도부를 만들면 비상 상황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하루라도 빨리 비상대책위원회를 종결시키고 차기 지도부를 띄우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뭐 국감도 있고 뭐 예산 심사도 있고 그 국회 일정 스케줄들이 있는 건 알겠지만은 사실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사실 현상 유지 이상의 기능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심각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 혁신형 비대위라고 정의하는 것도 어색하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이 뭐 내년까지 기다리냐 빨리 하는 게 맞다. 그 말을 진짜로 했다면 네. 그거 맞는 거네요. 그런 측면에서는 맞는 얘기죠.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는 데에 대통령이 주도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네, 이른바 그랬을 수 있죠. 당내에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도 대통령에게 총군형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이 윤핵관 쪽을 정조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이유가 뭐 장제원 의원이든 우리도 뭐 내막은 다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렇게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를 몰아내는 데에 주범은 주축 세력은 윤핵관이라고 보겠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는 그래도 교감할 수 있는 다리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그래도 최소한의 여지는 남겨뒀던 것이. 근데 이제는 안 거죠. 왜? 이 문자로 따봉. 그러니까 이 문자를 통해서 대통령도 나로부터 마음이 떠났구나. 그 이후부터 이제
이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하고도 이제는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지난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 때만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를 굳이 경고 정도만 주고 윤리위를 연다는 것은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이거는 개인의 비위 여부와 관련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긴장하게 만들자. 예. 에이 저 이준석이 말이야 그냥 조금 혼내주고 약간 홍군형 정도 경고 옐로 카드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가지가 저는 완전히 이 윤핵관이 또는 누군가가 반 이준석 쪽에서 판단하게 이준석 전 만들었을 대표를 것이다. 몰아내게 만든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혁신이에요. 혁신에서 아. 공천권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래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무슨 이야기 아니 그 정미경 최고위원은 당협 쇼핑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공천권을 건드는 거야. 공천권은 줄 수 없는. 왜냐하면 합의가 있네. 정권을 잡은 윤핵관이 가장 호시탐탐 노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공천권이에요. 그 2년 남은 총선이겠죠. 근데 봐요. 네. 공천권이 얼마나 중요하면 정미경 전 최고위원도 이 공천권을 놓치면 안 돼. 이준석 전 대표 계속 편들었다가 공천권 날아가 봐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서서히 멀어지는 이준석 거지. 전 대표하고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강화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대통령의 마음을 적게 만든 거 뭔지 아세요? 뭐예요? 뭔지 아세요? 글쎄요. 저는 우크라이나예요. 아. 우크라이나를 가버린 거야. 이건 아니에요.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점수 조금 따는 거는 외교거든. 그런데 우크라이나든 뭐든 이건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럼 외신도 한국의 집권 여당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있어요. 젤렌스키를 만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 그렇죠. 본인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비춰지는 거구나. 큰일 나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검찰총장이 자기보다 더 높은 권력을 둡니까? 안 두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난 부하가 아닙니다. 난 부하가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가보는 거예요. 여기서 욱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욱하는 거죠. 아니 설득력이 여기서- 있는 게 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갔다 와서 뭐 특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특사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이준석 전 당대표가 폭로했던 것 중에 하나도 이게 뭐 12월 특사를 정도 보내고 사퇴하고 그러면 특사를 제안을 했다라는 그거잖아요. 음. 여러 나라 특사. 그래서 당신이 이제 특사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비춰졌던 것인가? 그런 글쎄요. 일단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 이준석 대표가 탄원서를 통해서 써냈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짐작을 할 뿐이지 그 뭐 사실관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근데 제가 이준석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한번 봤던 입장에서 대통령과의 관계 자체는 이준석 대표는 회복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분명히 저도 그거는 최강시사에서 네. 18일 인터뷰할 때도 음.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걸 얼굴과 눈동자로 읽었습니다. 예, 그냥 말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그 얼굴의 페이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진실된 거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맞아요.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다시 손 잡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봐요. 네. 저는. 얼굴을 보고 이렇게 그 판정을 하는 거는 예. 관심법. 최경영이 아니라 허경영인데. 아이 그럼 건진법사 되는 건가요? 농담이고.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예. 기자회견 13일 기자회견의 백브리핑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을 제일 잘했던 게 나다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그럼 사과하실 생각 없냐? 라고 했는데 대통령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 사과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나는 대통령과 함께 합심을 해서 그렇지. 지금 바로잡을 것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여지를 저는 거기서 좀 봤어요. 그냥 쓴소리의 여지 그런 일환이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맞아요. 저는 이제 그게 읽었고 네. 두 번째는 그 체리따봉 이른바 체리따봉이 나오기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했었던 이야기들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그다음에 어떤 사석에서나 했었던 얘기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신뢰관계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 둘 사이에는. 그러나 윤핵관들이 말하자면 그 진위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호도하거나 했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공식적으로도 무슨 얘기 했냐면
윤심을 못 읽는 거는 당신들이다. 그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진위가 그게 아니다. 윤심은 내가 더 잘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도 막 했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그 전에 체리따봉이 있기 전에는 모종의 신뢰관계들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이 생기면서 또 그런 신뢰관계에 금이 간 건 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정도를 보면서 이준석 대표가 적어도 대통령과는 관계 회복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 전에도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모종의 신뢰관계는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사이의 관계 회복이 힘들다고 봐요. 이제 이 끝났다. 가운데에 예. 윤핵관이 있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들 이거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과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야 되는 것이, 지난 대선 때 이준석 전 대표의 2차 파행 이후에 예. 조수진 전 최고위원과 뭐 싸웠죠. 나나 저기 도저 나 대표 못해요. 이거 싸웠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선거 대책본부인가요? 여기에 참여 안 한다. 선거 이제 이 본부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참여 안 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거의 이제는 깨지나 싶었어요. 이게 유례가 없던 일이죠. 이 당의 대표와 대선 후보가 이렇게까지 마찰을 대선 국면에서 그런데 의총에서 이해가 안 됐잖아요. 뭔가 특별히 해결될 만한 기미는 없었어요. 그런데 의총에서 윤석열 후보가 등장을 하고 당시 후보가 등장을 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윤 후보와 손을 맞잡고 들어줘요. 그렇죠. 그거 이해가세요 그때? 아니 뭔가 대선이라는 긴박감은 이해가 되는데 두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렇게 웃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때 이거는 이제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때 저는 대선이 어그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윤핵관이든 누구든 이준석 전 대표의 비위 문제,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에 대한 의혹을 저는 그때 건드렸다. 그래서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는 그래서 지금 정치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도 다시 올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런 윤석열 대통령만 예. 마음을 풀면 그래도 다 놓친 기회 같아 보이지만 또 짐짓 기회를 다시 만들 여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우리 갈등을 극복합시다 이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장관 자리를 제의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시도가 가능해요. 그렇죠. 당대표로 모른다. 근데 그걸 윤핵관이 보고 있겠어요? 저는 절대로 보고 있지는 않는다. 절대로 보고 있을 수 없는데, 여기서 하나는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유승민 전 의원하고 그러면 신당 창당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준석 전 대표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유승민 전 의원하고 뭐 상의를 했느냐, 뭐 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느냐 그러면 완전히 그어버리죠. 선을 그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와 손을 잡는 순간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돼요? 배신자 꼬리표가 붙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와 동화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더라도 이준석 혼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유에게 가지 못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붙잡을 수 있는 지금 마지막 그게 썩은 동아줄이든 아니면은 썩지 않은 동아줄이든 윤석열 동아줄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쭉 보면서 창당을 하더라도 뭐 그 바로 직전에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총선 하잖아요. 전에. 총선 전에 한 3, 4개월 전에 어차피 왜 당협위원장 선출되고 그때 그 넘버 2가 되는 사람들은 뭐 소선거제에서는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정당에 어떤 뭔가가 있는 거하고 그런 어떤 집이 있는 거하고 집 없이 그냥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그럴 가능성은 마지막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까? 그럴 거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시켜줄 이유가 하등 없죠.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창당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과거 이제 바른정당 창당 멤버로서 활동을 했었고 이후에 바른미래당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안철수 대표랑 쪼개지면서 그 새로운 보수당 그것이 이제 나중에 자유한국당 합치면서 미래통합당이 된 거였는데, 말하자면 총선 전에 그리고 총선 훨씬 이전에 이 신당으로서 그 신당이 가지는 정치적 입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좁고 총선 과정에서 이 플랫폼이 정당을 플랫폼이라고 이해한다면 플랫폼이 얼만큼 사실은 힘을 못 받는지를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렇군요. 네,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실제로 새로운 보수당과 당시 자유한국당의 협상 과정들을 보게 되면 어떤 공천권이 당연히 현역 국회의원들은 혈안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게 얼마나 치열했고 또 때로는 얼마나 굴종적이었고 한 것들을 본인이 다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라는 커다란 플랫폼이 있고 내가 거기에서 다른 어떤 독자적인 제3 플랫폼을 통해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한 다음에 합당을 해서 총선에서 뭐 내 지위를 확보한다.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잘하는 온라인으로 대거 당원들을 가입시키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본인과 우호적인 사람들을 지도부로 안착시키는 것이 이준석 대표는 훨씬 빠르고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지 굳이 어려운 길을 돌아 그것도 해본 일을 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그건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바른 미래당인가요? 어. 바른 정당인가? 바른 미래당의 경험이 있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손학규, 그랬죠. 안철수, 그랬죠. 간철수 뭐 대전쟁이었거든요. 예. 준석 워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힘든. 저는 그런데 당 내에서 이런 우리 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원 가입이나 본인을 또 우호하는 우호적인 또 호의하는 그 일부 정치인들이 그래도 당 지도 체제나 여튼 당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남아 있을 만한 그런 배후 역할을 할 수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에 절대 당이라는 조직은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이재명 의원이 이제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재명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낙연의 그림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치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나는 이준석 전 대표도 마지막 카드는 나는 창당이다. 그런데 다른 창당을 할 것 같아요. 왜? 기존의 정치 세력은 완전 배제하고 말 그대로 새로운 이준석 브랜드 당을 만드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같은 걸 만들 것 바로 같은데.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정당이나 그다음에 프랑스의 르 마르세, 바로 마크롱 같은. 마크롱은 뭐냐면 미용사도 국회의원이 돼요. 지금 프랑스 국회의원에 미용사 출신도 있어요. 모든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이 깜짝 놀랐죠. 변호사반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도 되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 예. 중요한 말씀인데 예. 로스쿨 갈 뻔했네요. 저는 말씀하라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청년 세대 물론 그게 좀 남성 치중적이겠죠. 예.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게 적어도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택하지만 그래 가만히 그렇죠, 우리가 비례. 동정 여론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 생각할게 비례대표는 저를 주세요. 청년들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안 주겠어요? 그래서 20개, 30개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제 뭐 그런 말씀이- 생각이 제 들더라고요. 말씀이고. 아니 김재섭 저는 그렇지 않을 위원장 것 지금 같아요. 안 돼? 김재섭 위원장 흔들려 2, 30개. 네. 저는 저 도봉구에 터 딛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이런 건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동감을 하는데 네.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데선 공감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국민의힘이라는 헌집을 리모델링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지 새로운 또 다른 집을 만드는 방식으로 쓰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핵관들 그다음에 뭐 세대 갈등 등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폐허가 된다고 하면 그거를 다시 짓는 용도로서 자신의 플랫폼을 활용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독자적인 새 집을 짓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저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관문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예. 다시 재지진파는. 그렇죠. 근데 아니 근데 나중에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예. 2024년 총선에서 한 20여석을 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의 타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선 앞두고 그제서는 이제 그래 준석이가 있어야 됐어.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는 더 큰 소리치고 더 지분을 확보하면서 국민의힘과 합당을 시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제 생각은 지금 현재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양상이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수입 쇠고기 논란 때문에 광우병 광화문 집회 막 그렇게 급전직하했다가 금방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주가처럼 푹 떨어지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주식 그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L자인 거죠. 예, L자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52%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국강화를 했고.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준석 지금 변수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래도 이대남이든 뭐든 간에 젊은 층 유입 효과가 분명히 있었는데 외부에서 보기는 이준석 없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대선에서 차지했던 그 투표율 이상으로 회복이 가능한가? 그 회복이 가능하지 않고 만약에 30% 정도에서 머물러서 계속 이렇게 가버리면 그럼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데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40%까지 가는 건 이제 가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위의 문제라고 보는데 예, 당연히 무조건 이제 가야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니까. 예. 근데 뭐 이명박 대통령 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당시에 이제 지지율이 10%대까지 정말 꼬라박고 예.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냈었던 한 40% 정도 때까지 일어났었던 당시에 기치를 보면 중도 실용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짠물이 돼버린 그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와 당시 이제 한나라당을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아닌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까지 납득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노선들을 가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지지율을 회복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는 과정들을 보면 오히려 반대였잖아요. 중도 실용이 아니라 더 짠물로 만드는 국민의힘에서 있던 지지자들도 떨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지율 반등을 정말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야죠. 지금 국민의힘의 기득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더 내려놓고 예를 들면 보수 일색이라고 불렸던 정책들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전향적으로 진보적으로 갈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방법들을 채택을 해서 당위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40%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순간 40% 지지율은 요원한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예. 다른 생각인 게 결국은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정말 냉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변한 게 없는데 지지율이 왜 올라가? 지금 30%대 초반 가지고도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도독 시청자분들 더 안 내시는데 저는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예. 더 올라가는데 이해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뭐 변한 게 없는데. 저도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저는 단기적으로 왜 올라가냐면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다 지쳤어. 국민도 지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은 무서워서라도 결집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요. 상황은. 예. 그러니까 지쳤는데 오히려 지치고 있다 보니까 지쳤는데 이게 뭐 근본적인 거 아니고 살짝 마사지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사지를 하는데 뭐 김은혜 홍보수석,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예. 그다음에 임종덕 제2차장, 안보실 2차장.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뭐 큰 변화가 있어. 근데 자꾸 이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우리가 메시지가 양익적으로 많아지게 되면은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럼 이걸로 근본적인 변화는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L자라는 게 주식시장에서도 큰 폭은 안 변화도 가랑비 어쩐다고 야금야금 변했는데 어느새 진폭은 있지. 30%대 네. 중반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4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처까지 갈 수 있어요. 연말까지 가면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왜냐하면은 네 가지가 사실은 중요해요. 네 가지.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가 이른바 트와이스 아시죠? 걸그룹. 예. JYP 트와이스의 444 아시어요? 444 알아요? 알겠지?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세대 정치인이 이런 걸 몰라. 예. 그게 뭐냐면 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지로 내가 듣던 444와는 좀 다르다. 네 가지가 뭐냐면 444.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인사, 예. 두 번째는 수사, 예. 세 번째는 검사, 네 번째는 여사. 자 이거잖아요. 이거야. 그러니까 인사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사. 예. 지금 뭐 수사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여하튼 수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물러서지가 않아. 예. 그 다음에 검사. 지금 얼마나 말이 많아요. 정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언론에 그냥 막
집중 관심과 포화를 다 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사 김건희 여사.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 근본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지만 살짝 우리가 주가도 보면은 약간 손절 익절할 거는 하고 예. 여기에다가 뭐 약간 소재 들어가고 뭐 MSG 살짝 뿌리고 이러면 주가 올라가잖아요. 기간 뭐 프로그램 매도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약간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걸 시도하고 있다. 큰 변화는 없지만 변하지도 않겠지만 살짝 일종의 조미료요법을 쓰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사람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사람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물론 동정 여론 받고 있고 언더독 이펙트는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거 너무했네. 7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에이 이준석 전 대표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결집을 해요. 대구 경북도. 예.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투리입니다. 누가 온다? 누가 옵니까? 지금 누가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잖아요. 안 들리세요? 안 들려요. 이재명이 오고 있죠. 아, 뚜벅. 또 그 이야기 좀 이따 하죠. 예. 근데 저 한 가지를 예.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당위의 문제로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반사 효과 내지는 일부 마사지로만 그 지지율 반등을 하면 그게 최대 맥시멈 35%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지지층 결집이라는 게 예전이랑 좀 달라요. 옛날에 이른바 북풍 이런 것들을 하면 지지층들이 결집도 되고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물과 기름 같은 두 지지층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기름으로 비유할 수 있는 20대 지지층들은 아무리 과거에 보수 정당에서 잘 먹혔던 이슈라고 그건 안 하더라도 먹혀요. 안 돌아와요. 예, 그거는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네. 40% 벽은 반사 효과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5%까지는 갈 수 있죠. 원래 전통 지지층들이 대충 제가 보는 지형은 대한민국이 지금 한 35대 55 정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이 한 35, 그밖에 범진보 진영이 한 55 정도로 불리한 구도라고 봐요. 저는 보수 정당에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훨씬 더 전형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했던 방식, 일부 인사 교체로는 아무리 올라가봐야 35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웬만한 경각심과 쇄신 의지를 갖지 않으면 40%는 가능성만으로 되는 이 문제는 아니다.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일 게 그런 점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가 머리가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속이 좁으신 분인 줄은 몰랐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대선 전에는 뭐 대선 때 일은 다 잊어버린 걸로 알았다. 근데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뭐 아까 그 하트, 예? 뭐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 대표. 결국 그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대남이나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통큰 이미지가 그 덩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인형 그 다음에 호랑이 상이란 말이에요 얼굴이. 오늘 뭐 근데 관상을 많이 보시네요. 그것과는 정반대의 어떤 이미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준석 전 당대표가 언론에서. 그거 하나. 그다음에 보수층에는 이재호 상임고문이 그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 최강시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야당의 중진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술자리 한번 가져본 적이 있느냐. 근데 이게 사실은 60 이상 되신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 통합 그다음에 협치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먹히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게 아주 손쉽게 사람들 만나서 야, 그럼 뭐 우리끼리 한번 잘 논의를 해서 잘 이끌어 가봅시다. 근데 그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거든 지금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쇄신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 최경영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김재섭 위원장도 아니 더군다나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면 지지율이 더 올라갈 텐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텐데 더 충원해 있지. 그럼요. 지금 완전히 뭐 쥐어짜고 있죠. 지금 완전히 그냥 물과 기름의 액기스를 다 쥐어짜서 진액을 지금 이 충정에 조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 변한다예요. 사람 안 변합니다. 아니 이 이야기를 제가 뭐 단순 문시간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오랫동안 우리가 정치적인 쭉 리더십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리더십 분석에 따르면
아니 미국도 케네디가 변합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닉슨이 변합니까? 레이건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최경영께서 얼굴 표정이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과 자기의 그 내밀한 속마음이 같을까?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예. 우리가 후흑이라 그러잖아요. 얼굴의 그 표정과 실제 행동이 다른 경우들이 정치인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 집어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기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그 스타일이 바뀌냐. 그래서 제가 거의 최초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 대통령 지지율이 왜 내려가냐 인사가 저는 아니다. 5월 제가 중순 말부터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스타일이다. 대통령의 태도다. 이게 성격이 안 변하면 근데 성격이 변하겠어요. 어른이 키 자라는 거 봤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왜 어르신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안 할까? 자기가 우리가 대선 때 이거 잘 보십시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려고 한 거잖아요. 도와주려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윤 후보 그 저기 연기를 하면 돼요. 연기를 잘하면 그거는 지금 큰 표 차이로 이길 수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적어도 잠깐 동안은 누가 어르신이 와서 이야기하는 그거를 감내할 수 있지만 뭐 이게 중진이니 뭐니 와서 떠들고 이런 거 싫은 거예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못 받아들여.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대선 때 행보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에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힘든 사람들 나이 드신 고령자 어르신분들을 이렇게 아이고 힘내십시오. 제가 대통령 되면 그것과 본인이 정말 자발적으로 어르신들의 이야기, 중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전혀 이거는 천차만별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거는 안 바뀐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근본적인 혁신 저는 그래서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좀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분석을 하는데 예.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뭐 물갈이 이야기하고 예. 하는데 저는 안 한다. 안 하는 걸 자꾸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이 생각하는 거예요. 살짝 마사지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좀 변할 거고 메시지 관리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아무리 문제 있어도 이거는 우리랑은 못 간다. 자, 그런데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 뭐냐? 이재명 당대표 차례가 되면 또 대선 때니까 대선 때에 이런 그 구도로 가면 된다. 일종의 닭싸움 구도로 가면 아, 이건 내가 잘한다. 이건 내가 자신 있다. 이전 투구는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이 구도예요. 아, 그 민주당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모두의 권리당원은 지금 권리당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기득권 엘리트 뺐지만 생각하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반적으로 SNS나 뭐 이런 거를 쭉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양상 자체가 지금 한 그 80% 이재명 그다음에 최고위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투표율 40%로 생각을 하면 한 32%예요. 전체 당원에. 그렇죠. 그리고 뭐 나머지 한 60, 70%는 지금 뭔가 의사 표시를 안 한 거죠. 이 투표에서는. 그러면 32%가 열렬하게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이제 외부 환경이나 지금 그런 어떤 내부에 대한 불만. 근데 이제 그 내부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그 지금 현재 배지를 다시고 있는 그렇게 기득권층이라고 의심을 받는 분들은 권리당원들이 팬덤 정치를 하고 포퓰리즘으로 해서 이재명과 함께 가서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민주당은 뭐 김혜경 법인카드랄지 무슨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거는 이제 외부적인 어떤 리스크고 내부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이걸 사람들이 잘 지적을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권리당원들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굉장한 긴장 관계가 있다. 그리고 서로를 못 믿는다. 이게 저렇게 되나? 국민의힘은 최소한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해서 당이 저렇게 유지가 될까? 잘?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거를 어떻게 저 간극을 메꾸지? 늘 궁금하더라고요. 저게. 글쎄요. 네. 저야 뭐 남의 당 상황이니까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그 뭐 당원 80조 관련된 논의도 그렇고 그 그다음에 당원 두 번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권리당원과 기득권 의원 배지들과의 싸움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그거를 기득권 배치라고 보기에는 아니 권리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죠. 예. 이제 일부의 권리 당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에서 대의제로 넘어오는 과정, 역사적 맥락이라는 게 사실 있는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것이고 가령 예를 들면 그 국회의원들이 당내에서 너무 큰 입지를 갖는다. 그것이 또 때로는 권리 당원들의 투표권 내지는 참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정도로 뭐 그 기득권이 심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개선 논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번에 나온 내용들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다 전당원 투표를 한다. 과거 정말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방식,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이 많이 했던 방식이잖아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 뭐 그런 이런 것들이요. 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반대파에 대한 목소리를 그러니까 수기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고 수기를 없애버리고 맞아요. 그냥 예. 전체 이른바 떼법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근데 지금 우려되는 상황은 그 거기서 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친 이재명 쪽으로 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제 이재명 일색으로 되는 민주당을 우리가 이제 목전에 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됐거든요. 과거의 계파 싸움 전당내에서 벌어졌던 것은 계파 싸움 내지는 전당 그 말하자면 서로 상호 간의 진영에 대한 공격 정도였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특이한 것은 제가 정말 위험 의식을 느끼는 것은 이걸 제도화로 시키더라고요, 자꾸. 당원 80조도 마찬가지고 전당 투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느 전당대회에서 계파 싸움을 제도화해 가지고 한쪽 그 계파가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는 전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그냥 계파 싸움은 서로 욕하고 끝이지. 한쪽을 절멸시키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완전히 당원 당규 박아서 하는 방식은 제가 듣도 보고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위험의식을 느끼는 것은 그냥 계파 싸움 내지는 그 이질적인 두 집단 간의 세력 공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점점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키고 플랫폼화해가지고 한쪽을 절멸시키는 방식으로 간다. 이제 이런 거죠. 전 좀 다르게 봐요. 이거는 뭐냐면 예. 오늘 의견이 좀 많이 다르시네요. 저랑. 이거를 아니 우리 김재섭 예. 위원장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이게 뭐냐면 어쩔 TV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쟁으로 봐야 돼요. 외부적 환경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 총선까지 힘을 실어준 이유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똘똘 뭉쳤어.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비닐 장갑 끼고 가서 투표한 거예요. 그래도 이게 민주당이 무너지면 안 되지 하고 투표를 해줬는데 장관 생각해보세요. 2020년에 그 2019년에 조국 사태로 얼마나 그 내홍이 또 외홍이 끊이질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국 사태 때문에 민주당 무너져서는 안 된다. 2020년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문재인 정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때 그 이후로 국민의힘과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각될 때 전쟁 준비가 잘 됐냐. 그걸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국회 의원을 180명이나 뽑아놓고 심지어는 꼼수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대응이 안 돼. 그렇잖아요. 대응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우리가 한때는 어대낙 그랬어요.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대선 후보도 이낙연 그랬다면 기억나죠, 그죠? 그렇죠. 대선 후보 이낙연 그랬어요. 그 40%가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전혀 전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엉뚱한 뜬금없는 박근혜 사면론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의 마음이 떠났다. 여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쭉 과정을 보죠. 호남의 안희정, 그리고 영남의 오거돈, 김경수, 충청의 박완주 최근에 무너진 겁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전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래서 전쟁에 나설 장수로 이재명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재명을 선택을 하고 나가서 패했어. 사실상 거의 이기는 전쟁이었잖아요. 집권 여당의 후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죠,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 높은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치고 나니까 지방선거에도 대안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또 이재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친문으로는 윤석열과의 전쟁에 대응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은 강성 팬덤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자꾸만 우리가 바람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누가 대안이 있죠? 그래서 그럼 저는 밖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요새 제가 탁구를 치거든요. 네. 상대방이 커트를 하면 내가 커트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상대방이 드라이브를 드라이브를 하면 그러면 이제 스매싱이지. 뭐 스매싱을 하든지 아니면은 같이 드라이브를 뭐 실력이 좋다면 걸어주든지 뭐 이러는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상대방이 이제 투수가 직구를 던졌어. 직구를 던졌으면 홈런 치기도 쉽지만 굉장히 공이 빠르면 스윙 아웃 되죠. 스윙 아웃 되죠. 삼진 아웃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크볼을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포크볼이나 변화구를 던지면서 서로 간에 악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이제 정치였으면 좋겠는데 서로 간에 한쪽에서는 계속 직구 던지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야, 한 방만 맞아라. 라고 이제 크게 스윙을 날리는 것 같은 그런 게 지금 여야의 구도. 제가 요거까지만 딱 설명드릴게요. 이래버리면 됩니까? 요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예. 그게 당위성의 문제인데 예. 저는 현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 왜? 예. 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점점 그렇게 간다. 그래서 호남의 투표율이 낮았던 거 가지고 이거를 이제 문제 삼는데 예. 저는 문제가 있죠. 당연히 이거는 그만큼 뭐 상당히 실망한 거예요. 호남에 인물도 없죠. 그리고 안 봐도 비디오인 그런 전당대회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됐을 때 호남의 이익을 얼마만큼 챙겨줄지 알 수도 없어요. 오히려 호남에 공들이기를 했던 사람은 이준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예.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결국은 대안부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택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재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배팅을 다른 종목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TV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왜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은 방금 전에 그 저는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고 핵심적인 분석인데 국민의힘도 저는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다. 왜? 이준석 폭탄을 안고 가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은 여기도 폭탄을 안고 가는 거예요. 왜? 사법적 리스크, 배우자 리스크, 본인의 스타일 리스크 다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폭탄을 안고 가는 거예요. 서로. 커버나 슬라이드가 없어. 정면 대결이에요. 참 위태롭다. 그래서 저는 대선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예.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역대 가장 국민들이 골치 아픈 여야 간의 관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싸움은 저는 2027년이 가야 끝난다고 봐요. 5년 또 한 번 대선해야. 5년 동안 총선은 윤명 대첩 4차전이야. 4차 대전이야. 그래서 저는 5차 대전에 가서 한 명이 죽어야 한 명이 정치적 생명이 끝장이 나불어야 끝난다. 그게 근데 그래서 나오는 게 중간지대랄지 여야 중진 협의체 이야기 뭐 그다음에 사실은 여당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렇고 내각제 이야기가 모락모락 나오는 게 그것 때문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환경 자체는 네. 되게 이제 그 제 생각엔 6공화정의 이제 황혼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네. 뭐 지난 대선이 역대 뭐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얘기도 그렇고 그 원내 3당이 공이 비대위인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고 3당의 이른바 청년 정치인들이 공이 다 그 난관을 겪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네. 그거죠. 정의당의 비례대표 뭐 사퇴, 그러네. 박지원 위원장 사퇴, 뭐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당 비대위라고 한다면 당 상황이 다 위기라는 소리고 대선에서도 비호감이라는 것은 우리 지도자를 뽑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소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청년 정치인들도 공이 다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는 이 당의 미래를 봐서도 굉장히 어려운 난관, 불투명이 많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박자가 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도 개혁이라든지 개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개헌은 당위긴 하지만 당위론으로 나오긴 하지만 계속 이제 현실 얘기로 나가면 총선이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죠. 결국 그 이해관계 때문에 개헌이라는 건 쉽게 일어나진 않을 거고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거란 말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그렇겠네. 그런 의미에서 뭐 현실과 당위는 좀 다르다. 근데
오히려 지금 논의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제도에서는 이런 문제가 저는 앞으로도 안 풀릴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근데-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60년대 의원 내각제 할 때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2020년은 그만큼 우리가 시간이 60년 흐르고 다 수준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떤 점이 좋은냐면 우리가 단임제 문제 많이 지적했잖아요. 총선 임기랑 같이 가면 돼요. 그러면 차라리 이 집권당이 잘하면은 그러면은 서로 간에 합종 연행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은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선 임기와 같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을 대신하는 총리라는 거는 3선 이상이나 개파의 수장같이 5선 이상 정도의 중진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치의 맥을 알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이제 막 타협할 때 타협하고 집권 여당과 네. 파장이 있고 중진협의체라는 것이 사실상 녹아 들어가는 구조거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이게 국민들의 관심만 높아지고 좀 더 매력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는 의원 내각제 우리가 일본과는 다른 또 영국과는 다른 우리만의 그 독특한 의원 내각제 제도로 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끝내면서 딱 요 말씀만 청취자분들께 드릴게요. 미국이건 한국이건 정치를 쭉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 최강시사 맡은 1년 반 동안 면밀히 관찰을 해보니까 반대를 모빌라이즈 동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정치 마케팅에서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세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 그 반대를 응축해내서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것. 근데 자기의 정책이나 이념을 구현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정치거든요. 타협해 가면서. 근데 그거는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한국 정치도 못하고 미국 정치도 못하고 지금 바이든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옆에서 보는 그 관중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왜 조금이라도 보수든 진보든 간에 본인들의 정책이나 이념이나 가치를 이렇게 앞으로 포워딩 시키는 거 있잖아요. 조금씩. 그래서 타협해서 합의해서 앞으로 진전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전부 반문만 하고 있고 반윤만 하고 있고 뭐 반이재명만 하고 있고 뭐 이러면서 공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살면 좋은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민생이 좋아질까?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네. 해법은 최강 시사당을 만들어야 된다. 최강 시사당. 최강 시사당을 만들어서 김재섭 최고위원, 배종찬 예, 정책위 의장 예. 데이터로 분석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최강 시사당. 예, 밖에 PD의 허가를 받고. 예. 사무총장님이시니까. 아니 지금 PD님께서는 예. 공천을 누구한테 줄까? 요즘 좀 눈빛이 초롱초롱해지셨어요. 예, 배종찬 인사이드 K 소장 그리고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경련의 이슈 오도독. 저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